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부제를 보면 5년 뒤 나를 바꾸는 퓨처 셀프의 비밀입니다. 지은이는 할 허시필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 및 UCLA 심리학 교수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과학저술가 스티븐 존슨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정신적 시간 여행을 다루는 능력이 인간 지능을 정의하는 속성이라고 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공동저자 존 티어니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하는 것은 미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나를 연결하고 이 연결고리를 강화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머릿속으로만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자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의 자신이란 무엇을 뜻할까? 통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평생 단 한 사람의 나로 살아간다. 물론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새 것으로 대체되며 패션 감각도 달라진다. 친구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나이 들수록 얼굴도 변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연구 조사한 결과는 조금 달랐다. 나의 내면에는 하나의 중심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뚜렷한 자아가 하나로 뭉친 집합체가 바로 나라는 존재다. 내 안에 많은 자아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미래에 더 행복하기 위해 지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간격을 좁혀야 한다. 당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브라질의 연쇄살인범 페드로 호드리기스 필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뼈가 움푹 팬 상태였다.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는 바람에 태아였던 필류까지 다쳤기 때문이다. 필류의 인생에서 폭력적인 행동은 상당히 두드러졌고 그는 결국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되었다. 1966년 13살이었던 필류는 사촌 형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공장에서 자기를 때린 사촌형과 함께 일하던 필류는 형을 사탕수수 압축기에 밀어버렸다. 사촌형은 죽지 않았지만 팔과 어깨가 으스러지는 등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1년 후 학교 경비원인 그의 아버지는 교내 매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낮에 일하는 다른 경비원이 훔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필류의 아버지와 그 경비원 둘 다 해고되고 말았다. 필류는 아버지가 거짓 누명을 쓴 일이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필류는 아버지를 해고한 부시장을 찾아가 총으로 쏴버렸다. 낮에 근무했던 경비원을 찾아내 총을 2번이나 쏘았고 그 경비원의 시신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이 일은 필류가 저지른 수많은 잔혹 범죄의 서막에 불과했다. 마침내 법 집행기관에 체포된 필류는 18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이송될 때 경찰차 뒷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연쇄 강간범도 같이 이송되었다. 이 연쇄 강간범은 이송 중 필류에게 살해되었다.
1985년까지 총 71명이 필류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는 필류의 아버지도 포함되었다. 그는 살인을 멈추지 않고 감옥에서 47명의 수감자를 더 살해했다. 정작 필류는 100명 이상 죽였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초반 브라질 당국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브라질 형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브라질인의 평균 수명이 43세였던 터라 형법에는 수감자를 30년 이상 구금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필류는 석방되었다. 필류의 말에 따르면 이미 여러 해 동안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제는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고 수십 명 이상을 죽인 살인마였다 해도 지금 적어도 남들이 보기에 올바르고 금욕적인 삶을 영위한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갓난아기인 아들을 눕혀놓은 요람 옆 흔들의자에 앉아 브라질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먼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의 자신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의 말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예전의 내 모습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류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지만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다른 감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재소자 3명이 담합해 필류를 수차례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다. 필류는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자신을 공격한 재소자 1명을 죽였다. 그 사건으로 독방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하느님과 일종의 협상을 냈다고 한다.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개과천선의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했다는 것이다. 요즘 필류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운동하고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며 약간의 돈을 벌고 있다. 술과 파티, 시끌벅적한 모임을 멀리할 뿐더러 진정한 은둔자로 살아가고 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준다. 필류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그렇다면 그가 과거의 필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을 두고 철학자들은 수백 년간 논의해왔다. 아테네를 건국한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는 여행 중에 많은 괴물을 죽였다고 알려졌는데 그가 유명해진 것은 이러한 영웅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타고 다니던 선박 때문이다. 그가 크레타에서 아테네로 돌아오자 아테네인들은 이 영웅을 기리기 위해 그의 배를 항구에 보존하기로 했다. 배의 판자 중 하나가 썩으면 다른 것으로 교체해 이 기념비를 계속 유지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으니 실상 이 배는 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을 게 분명하다. 고대 철학자들은 테세우스의 배를 놓고 끝없는 설전을 벌였다. 한쪽 편에서는 배의 모든 부분이 새로 교체되긴 했지만 원래의 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편에서는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으니 이제 원래의 배와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를 정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물어야 한다. 장담하건대 대다수 사람은
현재의 나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다. 겉모습의 특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자아는 변치 않는다는 논리다. 예지 비엘레츠키와 실라 시불스카는 1943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다. 1944년 두 사람은 수용소를 탈출했다. 비엘레츠키는 폴란드 지하군에 입대했다. 얼마 뒤 몇 가지 오해가 생겨나면서 둘 다 상대방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시불스카는 집안일을 해주던 사람에게 오래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세상을 떠난 한 남자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 폴란드 방송에서 어떤 남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일주일 후에 시불스카는 비행기를 타고 크라쿠프로 향했다. 비엘레츠키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비엘레츠키는 두 사람이 헤어진 기간인 39년을 뜻하는 39덩이의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둘 다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다. 2005년 시불스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15번 정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비엘레츠키는 2010년 사망했으며 그 전에 한 마지막 인터뷰에서 여전히 시불스카를 깊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18살에 만나서 서로를 잠시 알고 지냈을 뿐인데 67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정체성이 매우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이 흐르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성격 심리학자 브렌트 로버츠는 성인이 된 후로 이 두 질문을 연구하는 데 매달렸다. 그는 여러 동료와 함께 50년에 걸쳐 성격의 연속성과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1960년 미국에 사는 고등학생 50만 명이 다양한 설문조사 및 테스트에 참여했다. 50년 후 이 중 약 5천 명이 다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960년과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각각 분석했다. 그 결과 16살 청소년이 66살의 어른이 되는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50년 동안 각 사람의 성격에서 주요 특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대한 답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편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것 같다. 당신이 학급에서 가장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라면 어른이 되어서 여러 친구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도 당신이 가장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경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의 자아가 10대 시절 자아와 비슷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특성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실성이나 감정적 안정성 같은 특성이 한층 나아진다.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매우 크다. 10대 시절과 60대의 모습을 비교할 때 모든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의 5가지 요인은 개방성, 성실성, 수용성, 외향성, 불안정성인데 대다수 사람이 10년 정도 지나면 이 중 한 가지 요인에 큰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나머지 4가지 요인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즉, 연속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종양이 있는데 두뇌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한다. 수술을 받으면 목숨은 부지하겠지만 이전의 기억, 좋아하는 것, 앞으로의 계획 등 머릿속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과연 당신은 이 수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신체 이론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계속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신체가 같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도 나라는 사람이 여전히 같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신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도 한 인격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 존 로크의 결론이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세르게이 블록이 2000년 초반에 바로 그 질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에게 쥐임이라는 회계사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상상을 하게 했다. 쥐임이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방법은 두뇌 이식이다. 정신 나간 실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료진은 짐의 두뇌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로봇에 이식하려고 한다. 다행히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과학자들이 로봇의 전원을 켜고 이식된 두뇌를 스캔해 보았다. 짐의 모든 기억이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실험 참가자의 절반은 수술 결과에 대해 이렇게 통보받았다. 나머지 절반에게 전달된 내용은 이와 달랐다. 두뇌 이식에는 성공했지만 스캔 결과 로봇에게 전달된 기억이 수술 전과 비교할 때 그대로 유지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두뇌를 이식받은 후에도 기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로봇을 쥐임으로 인정할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것이 아무리 변해도 핵심적인 도덕적 특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자아의 연속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은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친구들에게 첫 아이를 낳으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다. 친구들은 정말 행복하고 값진 경험이며 이제 아이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단, 잠을 거의 못 자는 건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들 가능하면 아이를 낳아보라고 한다.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려면 아이를 낳아서 직접 키워보는 수밖에 없다. 일단 뱀파이어가 되면 돌이킬 수 없듯이 부모가 되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하며 예일대 철학과 로리 폴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여행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먼 미래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알아낼 방도는 없었다. 뱀파이어가 되거나 부모가 되는 경험처럼 미래의 자아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자아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미래의 우리의 일상이 어떨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게다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역시 전혀 알 길이 없다. 아이들은 6에서 9세 사이에 가족,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다들 누군가의 아들, 딸, 형제자매, 부모, 남편 또는 아내다. 인간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도 인간관계처럼 안정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하나의 자아라는 개념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먼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라는 강력한 제목의 책에서 사람은 여행 가방이 아니며 자아 같은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인간은 끊임없이 의견이나 호불호를 바꾸기 때문에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개의 자아라는 개념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내가 여러 개의 자아를 한데 모아놓은 존재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연결되는 일련의 자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연속적인 자아는 직전의 자아 및 직후의 자아와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자아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면, 다시 말해 시간이 흐르면 두 자아 사이의 연대감도 조금씩 옅어진다.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이점이 있다면 이를 끝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종 수혜자가 자신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일 때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젊은 성인 집단이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음에도 굳이 백신을 맞으러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 예다. 우리는 미래 자아를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의 자아에게 유리한 일을 지금 할 만한 이성적인 이유가 있을까? 미래의 자아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저 비합리적인 선택일 뿐이다. 허리둘레를 늘어나게 만드는 초콜릿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을 것인가? 물론이다. 내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고급형 4K 텔레비전에 돈을 더 쓸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퇴직연금에 투자할 것인가? 미래에 퇴직한 나를 왜 신경을 써야 하지? 그냥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체육관에 운동하러 갈까? 아니면 넷플릭스 최신 시리즈를 보면서 군것질할까? 당연히 넷플릭스를 보면서 노는 편이 낫다. 뭐하러 다른 누군가를 위해 땀을 흘리며 고생한단 말인가? 데릭 파핏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춘기 남자아이의 관점에서 이 개념을 이야기한다. 남자아이는 흡연을 하면 나이가 든 후에 아주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다. 파핏은 이렇게 말한다. 이 아이는 미래의 자신에 대해 동질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미래의 자아를 마치 남을 대하듯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재치 넘치는 사인펠트는 철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진실에 공감할 만한 근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의 자아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생일을 생각해보자.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가? 한 20년쯤 지났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장면이 상상되는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에밀리 프로니는 다양한 집단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우선 대학교 식당에서 첫 번째 집단을 선정했고 이들에게 지금 먹고 있는 것을 설명해 보라고 했다. 사람들은 주로 1인칭 관점에서 자신이 먹고 있던 음식을 설명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현장감 있게 써내려간 것이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아주 먼 미래에 한 끼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대학생이므로 40이 된 후를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두 번째 집단은 모두 1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하지 않고 그 혹은 그녀라고 지칭했다. 그들의 정신은 미래의 자신을 타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프로닌 교수는 이러한 관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번엔 사람들에게 역겨운 음료를 마시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사실 그 끔찍해 보이는 음료는 물에 케첩과 간장을 섞은 것이다. 피험자들에게는 역겨운 음료를 마셨을 때 느끼는 혐오감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제부터 실험은 더 흥미로워진다. 한 집단의 설문조사가 끝나면 이 음료를 얼마만큼 마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두 번째 집단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에는 다음 실험 참가자에게 이 음료를 나눠준다면 얼마나 주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집단은 당장 마셔야 한다면 평균적으로 3숟가락 정도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괴기한 음료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경우에는 2분의 1컵, 즉 8숟가락까지 양이 늘어났다. 미래의 자신이 마실 분량도 2분의 1컵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는 미래의 자아를 마치 남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처럼 대한다. 우리는 아주 멀리 떨어진 물체의 세부적 특징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시간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미래의 자아도 흐릿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재의 자아는 매우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나의 미래 자아가 타인, 즉 낯선 사람이라면 굳이 미래의 자아를 위해 행동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녀, 친한 친구, 연로한 부모님, 배우자, 심지어 친한 직장 동료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할 때도 많다. 먼 미래의 자아가 감정적으로 현재의 나와 가깝게 느껴진다면 어떨까? 아주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미래의 자아에게 유리한 일을 지금 하려는 마음이 커진다. 1960년대 후반, 린다 맥클린톡과 프레드 체인벌린은 각자 냉동인간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을 읽었다. 인체의 냉동 보존이라는 개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는 공상과학이라고 여겨졌다. 1972년 두 사람은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냉동 보존 회사인 알코르를 설립했다. 4년 후 체인벌린의 아버지가 알코르의 첫 번째 냉동 보존 환자가 되었다. 지금은 냉동 보존 중인 환자가 거의 200명에 달하며 회원은 1만 4천 명이나 된다. 세월이 지나도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거의 같다.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냉동 보존팀이 사망 현장으로 온다. 그들은 인공적으로 혈액순환과 호흡을 되살린 다음 환자의 시신을 얼음 욕조에 넣는다. 체온이 내려가면 열종의 약물로 보존 처리한다. 시신을 일반 항공기로 알코르까지 이송해야 할 때는 혈액을 빼내고 장기 보존 용액을 주입한다. 이렇게 처리된 시신은 아주 조심스럽게 스코츠데일로 이송된다. 그런 후 신체나 장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냉동 보호제를 몸에 주입한다. 그리고 5에서 7일에 걸쳐 시신을 영하 160도까지 냉각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이론상 수천 년간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알코르사에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50에서 100년만 기다리면 냉동된 시체를 안전하게 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냉동 보존 고객은 머리나 두뇌만 냉동시킨다. 부활시키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신체를 재생하는 기술도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알코르 회원의 절반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도 신체를 전부 냉동시킨다.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낯선 팔다리를 갖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다시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과거나 현재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가장 어린 냉동 환자는 고작 2살 된 여아였다. 부모는 뇌암에 걸린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냉동 보존을 선택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최근 6천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래 자아에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50개 주에서 소득, 연령, 인종, 교육 수준, 성실성이나 외향성과 같은 성격 특성을 고루 반영해 질문을 선별했다. 미래 자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유대감이 느껴지는지 1에서 100점 사이에서 고르게 했다. 역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미래자아에 대한 유대감이 강할수록 저축을 많이 했고 전반적인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인구 통계나 성격을 고려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두뇌를 연구할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두뇌에서는 미래 자아를 현재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인식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두뇌는 미래의 나를 대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반응한다.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이 강할수록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자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결과는 심리적 웰빙, 특히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와 차이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한 점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 중에서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누가 더 높게 나타났을까? 후자가 더 높았다. 생활 환경이 비교적 비슷한 중년 여성 2명에게 약 10년 후의 자기 모습이 현재와 얼마나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묻는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비슷할 거라고 대답했고 다른 사람은 매우 다를 거라고 대답했다. 이 경우 비슷할 거라고 대답한 여성이 10년 후에도 자기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가 뭘까? 사라 몰루키와 댄 바텔스는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 개선을 떠올린다고 했다. 나는 미래의 자아에 대해 유대감을 느낀다.
서로 비슷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더 능숙해지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즉 미래의 자아와의 높은 유대관계가 장기적인 행동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런데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화살표가 특정 방향을 더 확실히 가리킨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첫째, 수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작년에 복권이 당첨되었거나 상속받아 거액이 생긴 사람들을 그들만큼 운이 좋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실제로 미래의 자아에 대한 유대감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당장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의 자아 사이에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두 번째 증거는 앞서 소개한 댄 바텔스와 그의 동료 올레크 우루민스키에게 있다. 두 사람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졸업 후에 성격상 주요 특성이 크게 달라지거나 반대로 미래에도 지금과 비교할 때 성격상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짤막한 글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지금 당장 소액의 상품권을 받을지 조금 기다렸다가 금액이 더 큰 상품권을 받을지 선택하게 했다.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비슷할 것이라는 글을 본 학생들은 조금 기다리는 편을 택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자아에 대한 유대감이 높아지면 미래의 자아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생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에 대해 선호하는 바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누구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습관을 기르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결심했다 해도 해가 지고 나면 너무 힘든 하루였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리고 몸에 좋은 사과가 아니라 열량이 높은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리기도 한다. 하늘을 나는 1000마리 새보다 내 손 안에 한 마리 참새가 낫다. 우리는 왜 이렇게 충동적일까?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에 고착하기가 왜 그리도 어려울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처지라는 점은 같다. 당장 눈앞에 놓인 확실한 것을 낚아채지 않고 미래의 보상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려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미래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류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현재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미래가 어떨지 상당히 명확한데도 우리가 미래의 자아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당장의 보상은 과대평가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리즈 던은 행복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국제 전문가이며 서핑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와이로 떠난 던은 어쩌다 보니 큰 파도에 밀려 가이드와 그가 데려온 친구와 잠시 떨어졌다. 던은 조용히 서프보드에 누웠다. 팔을 저어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아래쪽에서 커다란 물체에 꽝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나타나서 그녀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수영복에는 커다란 구멍이 3개나 생겼고
물린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 던의 시야에는 상어의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던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나중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히 캐물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상어의 공격을 받는 것만큼 강렬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정신적 에너지를 다 쏟기에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더는 하와이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발표한 공동 연구 논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는 감정의 확대경으로 현재를 보는 것 같다. 특정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과거에 이미 경험한 감정이나 미래에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가장 전형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배고플 때 쇼핑하러 가면 식료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산다. 경제학자들은 본능적인 요소를 들어서 순간의 감정에 지나치게 끌리는 경향을 설명한다.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그 밖에 다른 박탈감이 본능적으로 느껴지거나 내면 깊숙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그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 본능적인 충동에 굴복하면 즉흥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내면의 자아가 어른스러운 자아를 압도한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과대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자아가 느끼는 감정이 미래의 자아가 느끼게 될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면 우리는 굴복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예쁜 여성과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1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1분 동안 뜨거운 스토브에 앉아있으면 정말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생각이 옳은지 직접 실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어색함을 억누르며 친구인 찰리 채플린과 그의 아내 폴레트 고더드에게 연락했다. 고더드에게 1시간만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고더드와 잠깐 시간을 보낸 후 시계를 봤다.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 전반부는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하지만 실험의 두 번째 부분은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렸다. 아인슈타인이 왼쪽 엉덩이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같은 길이의 시간이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주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미래와 현재는 쉽게 구분하지만 각각의 현재가 모여서 전체적인 미래가 된다는 사실에는 둔감하다. 현재의 자아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재에 끌린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 스스로 모른 채 하고 있다. 미래의 자신을 완벽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게 쉬워지면 할 일을 미루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할 일을 미루면 거기서 비롯된 고통은 미래 자아의 몫이 된다. 미래의 감정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꽤 잘한다고 착각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스피드 데이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데이트 기회가 오면 남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데이트 프로필을 작성한다. 이제 여자가 단 5분간 이 남자와 데이트한다. 참고로 이 실험에는 이성애자로 확인된 사람만 참가했다. 데이트가 끝나면 여자는 데이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초기 데이트 보고서였다. 그 다음 다른 여자들에게 이 남자와 데이트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실험이 흥미진진해진다. 첫 번째 집단에 직접 데이트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요청했다. 남자의 프로필을 주고 실제로 만나기 전에 그와 데이트하면 얼마나 좋을지 예측해보라고 한 것이다. 다른 집단에는 초기 데이트 보고서를 참조한 뒤 데이트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예상해보게 했다. 일종의 대리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곧 시작하려는데 이미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차이점은 딱 하나이지만 아주 중요하다. 한 집단은 시뮬레이션에 따라 예상을 내놓았고 다른 집단은 대리인이 작성한 데이트 보고서를 기반으로 예측했다. 실험에 참가한 여성의 75%는 대리인의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의견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어느 정도 깎아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예상이 더 정확했을까? 결과를 보면 직접 시뮬레이션 한 것보다 대리인 전략이 더 정확했다. 대리인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가 시뮬레이션에 따라 예측한 것보다 정확도가 2배나 높았다. 스피드 데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한 심리학 교수 댄 길버트는 17세기 작가 프랑스아 드 라로 슈프코가 남긴 유명한 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어떤 대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 전에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먼저 알아보라. 이 말의 요점은 뭘까? 미래의 경험을 예측할 때 같은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사람은 서로 다른 점도 많은 반면 비슷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도 적지 않다. 일례로 많은 사람이 추운 날씨보다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고 배고픈 느낌보다는 배부른 느낌을 선호하며 지는 쪽보다 이기는 쪽을 원한다. 뉴저지, 네브래스카, 아이슬란드, 중국 등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환경이 주는 자극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변 사람이나 대리인에게 조언받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근원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준다. 수많은 타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관계없이 친구, 이웃, 낯선 사람의 경험을 모두 합친 데이터를 활용할 때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에 대해 칸바타는 이렇게 지적한다. 다들 자기가 독특하다고 믿고 싶어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다르고 특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집단적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있으면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찾아내기 쉽다. 그리고 이는
미래의 자아에 대해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직장 동료 하나가 다음 주 회의를 기획한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주전부리가 아니라 각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당신은 전화로 다음 주 회의에서 먹고 싶은 과자를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건강에 좋은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감자칩, 스니커즈, 리세스 등 과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직장 동료가 간식을 구체적으로 선택해보라고 한 것은 허기가 슬슬 밀려오는 늦은 오후다. 실제로 연구에서 오후 늦은 시간에 사무실 직원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건강에 좋지 않은 과자를 선택했다. 그런데 방금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른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니 대부분 사과나 바나나를 선택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구매 시점의 날씨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평소보다 날씨가 따뜻하거나 하늘이 맑으면 컨버터블 자동차 구매자가 늘어났다. 반대로 심한 눈보라가 불면 그 후 2, 3주간 사륜구동 자동차 판매가 6% 증가했다. 개인적인 생활이나 직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켈러구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교수 로런 노드그런이 주도한 실험이 있다. 그는 학생을 2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20분간 여러 가지 숫자를 암기하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딱 2분간만 숫자를 암기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얼마나 피곤한지, 미래의 피로감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험 공부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학습량을 마지막 주까지 미루고 싶은지 등 고작 2분간 숫자를 암기해서 별로 피곤하지 않은 학생들은 미래의 피로감에 대처할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공부할 양이 많은데도 뒤로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힘들고 피곤한 일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나중에 정말 피곤한 것이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이해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며 그러한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미래의 피로감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없었다. 학생들만 이런 응답을 한 것이 아니었다. 담배를 끊었다고 한 흡연자 중에서 흡연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친구와 어울리는 등 유혹이 존재하는 상황을 피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담배를 피우는 실패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한다. 현재의 기분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미래의 유혹을 잘 이겨낼지 아닐지를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예전에 사귀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편안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케이크 한 조각에 다이어트 의지는 모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담배를 딱 한 모금만 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은 좀처럼 이겨내기 힘들다.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불필요하게 자신을 노출시키며 결국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한때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로런 노드그런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기분과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이나 기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해요. 변덕스러운 감정의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여행 가방에 엉뚱한 옷을 챙긴다. 현재의 자아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미래의 자아는 그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지금 당장 춥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 땀이 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지 못한다.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달라진 정도보다 과거와 현재의 자아에서 차이가 더 크다고 느끼면 안심해도 좋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거의 2만 명에게서 이러한 응답 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성격이나 가치관의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만큼 또 변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쿠아드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30년에 걸쳐 수천 명의 미국인을 조사했다. 그들은 자기 삶의 만족도가 계속 큰 변동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점차 발전해왔다는 사실은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앞으로 계속 변할 거라는 점은 생각하지 못한다. 과거에 큰 변화를 겪었다 해도 여전히 미래에 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거나 예상하기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다르듯 앞으로도 세월이 흐르면 계속 변할 것이다. 미래의 자아와 유대감이 약할수록 장기적인 문제에서 후회할 결정을 하기 쉽다. 2015년 8월 말 시리아 난민 압둘라 쿠르디는 가족을 데리고 그리스 섬으로 가는 작은 배에 올랐다. 안타깝게도 이 항해는 시작과 동시에 끝나고 말았다. 5분 만에 배가 전복되어 쿠르디의 아내와 두 아들이 익사한 것이다. 튀르키예 출신의 기자 닐 위페르 데미르가 3살 꼬마 알란의 시신이 해변에 엎드린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다음날 이 충격적인 사진은 각국 신문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을 보았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 저 멀리 미국까지 난민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다. 쿠르디 사진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스웨덴 적십자에는 시리아 난민을 도와달라는 구체적인 요청과 함께 100배나 증가한 기부금이 모였다. 하지만 위기 평가 분야의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폴 슬로빅과 동료 교수들에 따르면 알란 쿠르디가 죽은 시점을 기준으로 시리아 사태는 이미 4년 전에 시작된 것이었다. 쿠르디의 사진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줄잡아도 25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그동안 전 세계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시리아 사태는 계속 묵인되어 오다가 쿠르디처럼 식별 가능한 단일 희생자가 나오자 각종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악했다. 예일대학교 마케팅 교수인 데보라 스몰은 식별 가능한 희생자 효과에 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다. 그는 이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단 특정 인간만이 아니라고 했다. 세실이라는 짐바브웨이의 명물 수사자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 사건이 보도되자 전 세계적 공분이 일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사건의 통계치는 심금을 울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 스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빈곤에 처한 어린이가 10억 명이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빈곤에 관한 이야기는 언론사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기부금을 내게 만드는 효과도 미미하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확실히 드러난다.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한 명의 희생자가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개인을 위해서는 마음을 쏟고 지갑을 열지만 훨씬 더 큰 규모의 비슷한 비극을 묘사하는 통계 수치 앞에서는 나몰라라 해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쿠르디 사건이나 수사자 세시를 통해서뿐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과학 실험에서도 이미 증명되었다. 텔레비전으로 축구나 야구, 농구 등의 프로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카메라가 경기장 전체를 비춰줄 때가 있다. 수많은 군 중에서 한 사람을 특정하기란 거의 어렵다. 하지만 카메라가 한 명의 팬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면 어떤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입고 있는 옷을 잘 알아볼 수 있고 심지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상상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 잘 아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식별 가능한 수혜자를 볼 때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두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처럼 한 명의 대상이 정해지면 친밀감이 생긴다. 사실 타인을 도우려는 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밀감이다.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와의 공통점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미래의 자아가 얼마나 잘 사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후손을 떠올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들은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 그냥 다 포기하고 화석 연료를 마음껏 써버려야 할까? 사실 우리는 운동하러 나가려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 최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사람들이 먼 미래를 위해 행동하게 유도하려면 과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뿌리를 깊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모두 이 공동체의 일부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시키면 어떨까? 우리는 수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결과물이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요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미약한 힘을 모아 미래를 생각해 주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후손들이 잘 살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15년을 내다보든 150년을 내다보든 미래의 자아만 생각하든 먼 미래의 후손을 생각하든 지금 내가 사는 환경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미래의 자아를 알고 이해하고 아껴주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생을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수많은 날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에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을 잡았는데 그것을 날것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날로 먹지 않으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한 발 한 발씩 조심스럽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걸어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폭넓은 안목을 방해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 당장 원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술, 담배 혹은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건강이 안 좋으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삶이 참 얄궂은 것은 거의 100년에 가까울 만큼 긴 시간이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종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미래만을 생각하고 지금 절제하고 조심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손해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인생 뭐 있어? 하는 말이죠. 인생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무언가 있는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 오늘을 참고 일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인생 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만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요. 이것은 근시안적인 안목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혹은 몇 개월이나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에 가까운 긴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 뭐가 있어? 하는 태도로 사는 것보다는 인생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도 더 바람직하고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다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뛰어난 두뇌와 이성이 있는 인간은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지요. 그리스 사람들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진선미 3가지로 꼽았습니다. 진선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는 더 바람직한 알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알미 있고 지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가며 더 정확하고 더 명료하고 더 유익한 지식과 알무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한대까지 뻗어나간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없이 더 바람직한 알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아가는 나와 삶과 세상에 대한 진실,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바람직한 진리가 나타나면 이전의 진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평생 마음에 품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선은 흔히 윤리를 가리키지만 저는 이것을 궁극적인 좋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어떤 좋음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좋음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좋음입니다. 좋음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의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덜 좋은 좋음이고 대상의 폭이 넓고 기간이 장기적이면 훨씬 더 좋은 좋음이겠죠.
가령 행복을 기준으로 볼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와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행복에 기여할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은 좋음일까요? 당연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신이겠죠.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신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의 측면에서 상충할 때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롭게 양측을 조율해야 할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행복과 궁극적인 좋음으로서의 선은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행복은 개인적인 면이 강하고 선은 나와 타인과 인간 공동체와 생명계 전체 그리고 무생물인 우주 만물까지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선미에서 진은 궁극적으로 더 바람직한 삶을 가리키고 선은 궁극적인 좋음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능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아름다움의 본질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품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한, 즉 나다움이 최대한으로 발현된 상태입니다. 원래 아름다움의 아름은 나 자신을 뜻하는 고대 국어라고 하지요. 즉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화입니다. 세상 만물이 각자 가장 자기답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개체가 타자와 어우러지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구현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 본연의 아름다움이겠죠. 이 세상이나 우주를 하나의 개체라고 본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극치로 구현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도 아름다워지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고 넓고 높은 안목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끊임없이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